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임플란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골 유착 및 임플란트 재료, 표면 처리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스웨덴의 브레네막 박사님이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 광학 현미경상에 연조직 개제 없이 바로 붙어있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본을 의미하는 오스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인테그레이션의 합성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라틴어 어원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골유착은 1952년과 1960년대까지 브레네막 박사님이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타이타늄 챔버를 통해 발견하였고, 처음 논문은 1969년에 인트라오세어스 앵커러지라고 스칸디나비아 플라스틱 저널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토끼의 골절이 된 곳에 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픽 챔버를 달아 치유 상태를 관찰하였던 연구에서 골유착이 발견되었습니다. 브레네막 연구팀의 토마스 알브렉슨 박사님의 연구 모습에서 마이크로 챔버가 마치 임플란트 모양과 흡사한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골유착을 발견하였습니다. 브레네막 박사님은 1977년 논문에서 드디어 오세오 인티그레이션 골유착의 정의를 Direct Structure and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Adult Living Bone and the Surface of Loading Carry Implant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기능을 하는 임플란트 표면과 골 사이의 직접 연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링코 등의 브레이드 타입 임플란트를 만드는 학자들의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 주장으로 계속해서 반박되어 왔고, 이로 인해 브레네막 연구팀에서는 계속해서 골유착에 대한 정의 및 우수성을 논문에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를 통해서 주장은 드디어 받아들여졌고, 1980년대 말 골유착 임플란트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의 논문은 브레네막 연구팀에서 계속해서 발표하였던 골유착의 정의에 대한 논문입니다.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반대하고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이 좋다고 주로 주장을 하였던 미국 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A의 아이디는 골유착을 임플란트 다이렉트 앵커러지라고 이야기하였고, 베스는 1980년 그의 논문에서 파이브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더 좋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링코 등도 1987년 논문에서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이 좋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리즈닉은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골유착과 파이브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 비교하면서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987년 베스는 그의 논문에서 파이브로 오스티알, 즉 브레이드 타입 임플란트가 오스티알 인테그레이션, 즉 브레네막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임플란트보다 미국인들이 90% 이상 더 선호하고, 수술 횟수와 수술 시간도 적고 버추얼 선택도 더 많고 좋은 임플란트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987년도까지 논문에서 블레이드 타입 임플란트가 좋다고 계속 주장하였지만, 이 시기를 전후로 블레이드 타입은 실패 증가로 인해 브레네막 임플란트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메펄트 등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 논문을 썼으며, 여기서 어댑티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과 바이오 인테그레이션을 구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의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댑티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광학 현미경상의 임플란트와 골 사이 연조직 개제 없이 근접하다고 하였으며, 바이오 인테그레이션은 전자 현미경상에서 본과 임플란트 서페이스가 직접 화학적 결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메펄트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광학 현미경상에서는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 현미경상에서는 연조직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테이네먼과 그 밖의 한국 여러 학자들도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전자 현미경상에서 임플란트와 본 사이의 인터페이스, 즉 계면, 저촉면에 대해 설명한 그림입니다. 광학 현미경상에서 오세 인테그레이션은 골과 임플란트가 직접 결합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자 현미경상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에 TiO2 설페이스가 50에서 100 옹고스트롱 정도 있고 본 사이에는 글라이코 프로테인 레이어가 100에서 200 옹고스트롱 정도 두께로 존재합니다. 즉, 타이타늄과 골은 화학적으로 직접 접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화막 및 당 단백질이 중간에 존재하겠습니다. 브레네막 연구팀의 토마스 알브레슨이 임플란트 계면을 연구하던 그림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편을 만들어서 연구하였습니다. 광학 현미경상에는 오세 인테그레이션은 연조직 개제 없이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광학 현미경상에서는 임플란트와 골이 직접 접촉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상에서는 당 단백질의 아모포러스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전자 현미경상에서 타이타늄과 골 계면 사이의 오색 인테그레이션을 나타내주는 그림과 세라믹 임플란트와 골 사이 계면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타이타늄을 중간에 TiO2 설페이스 및 당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세라믹 임플란트와 본 사이에는 직접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전자 현미경상 타이타늄 임플란트와 골 사이의 계면을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TiO2 설페이스 및 아모포러스 레이어가 타이타늄 임플란트와 본 사이에 존재합니다. 즉,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처음에 파이브로 인테그레이션과 대적하기 위해 타이타늄 임플란트와 골 사이에는 연조직이 개제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전자 현미경사에는 화학적 결합은 아니고 아모포러스 레이어, TiO2 설페이스가 존재하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음 브레네막은 임플란트를 개발하면서 다음 9가지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CP 타이타늄이어야 하고 무균정 수술을 하고 뮤커보칼 인시전과 일회용 드릴을 사용해 열이 생기지 않게 서브 멀지드 임플란트를 식립 후 3, 4개월 뒤 힘을 가하지 않고 2차 수술하고 그동안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안되고 부착 지우는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술 시 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옳은 말은 아닙니다. 현재는 다음의 4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재료는 꼭 CP 타이타늄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컴패터빌리티한 재료를 써서 표면 처리가 된 임플란트로 수술 시에 43도 이하로 유지되게 하고 아이타이의 원스테이지 임플란트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재료 및 표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료 및 표면에 관한 그림입니다.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재료는 현재 CP 타이타늄과 알루미늄과 바나듐이 섞인 타이타늄 알로이가 있습니다. 표면 처리 방식은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는 머신드, 밀링 혹은 턴드 표면과 다양한 방식의 러프 설페이스가 있습니다. 러프 설페이스에는 코팅이 아닌 것에는 애시드 에칭, 샌드 브라스트, RBM, TiO2 설페이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SLA 설페이스가 있고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타이타늄 실터링이 있습니다. 코팅된 임플란트 표면은 TPS, HA 코팅, 타이 유나이티 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료 중 타이타늄은 1791년 윌리엄 그레고르가 처음 발견해서 1930년에 주평사에서 상업적으로 순수한 타이타늄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타이타늄의 알루미늄과 바나듐을 합금한 타이타늄 알로이가 치과나 정형외과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현재 코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늄을 지구상에서 9번째로 많은 광물이며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상업적으로 순수한 타이타늄을 정제해도 약간의 불순물을 질소, 탄소, 산소, 철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미세한 불순물들이 함유됨으로써 그 강도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순수 타이타늄을 산소, 철 등의 불순물들이 함유로 인해 ing장 강도가 차이가 나고 이것은 크게 그레이드 4가지로 분류됩니다. 산소와 철 등의 함유가 높을수록 강도는 증가하나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는 조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타이타늄은 생체 적합성이 좋고 부식이 잘 안되고 독성 물질도 없어서 치과 임플란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 알로이는 CP 타이타늄에 비해 ing장 강도가 더 높지만 알루민 유출 가능성이 있고 CP 타이타늄보다 골 생성이 적고 골과의 접촉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늄 알로이를 쓰려는 이유는 훨씬 강도가 높아서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CP 타이타늄 그레이드 1은 ing장 강도가 240MPa 밖에 안 되지만 반면 알로이는 거의 4배 수준인 860MPa 정도가 됩니다. CP 타이타늄이 생체 적합성이 다른 물질보다 좋다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HA는 플라즈마로 녹여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임플란트 표면에 부착되어 사용합니다. IBAD라고 이온빔 어센트 디포지션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HA 장점은 전자 현미경상으로 바이오 인테그레이션, 즉 직접 봄과 결합되어서 강한 골과의 결합 강도를 가지고 빨리 부착되어 임플란트 보철 제작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산에 녹기 쉬워서 구강 내에 노출되었을 때 녹아버려서 임플란트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고 코팅이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은 처음 브레인 내막이 임플란트 만들 때 머신드, 즉 스무스 서페이스가 최초입니다. 장점으로는 표면에 미생물 부착이 적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강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봄과 부착이 약하고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현재는 다 러프 서페이스로 바뀐 형태입니다. 러프 서페이스는 표면 젖음성이 좋아 오스테오블라스트와의 접촉이 유리하고 본이 많이 생기며 임플란트와 본 사이 기기적 결함도 일어나서 현재는 거의 모든 임플란트가 러프 서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프 서페이스로 표면 젖음성이 좋은 HA가 코팅된 파라곤 임플란트의 모습입니다. 블러드가 임플란트 표면에 접촉했을 때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즉 머신드 서페이스는 피가 표면에 붙지 않아서 피브린 네트워크가 충분히 생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결국 골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프 서페이스에서는 표면 젖음성이 좋아 블러드가 임플란트 표면에 잘 부착되어 피브린 네트워크가 충분히 잘 생긴 모습입니다. 나중에 본도 충분히 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표면 거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3차원적으로 SA, SCX, SDR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런 3차원적인 측정이 아니라 2차원적인 표면에서 피크와 밸류의 산술 평균값을 나타내는 RA 값으로 웨너버그라는 학자가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즉 러프 서페이스에서 표면 걸치기를 얘기할 때 RA 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거칠기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면 거치기를 25, 75,
25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산화 알루미늄 혹은 25 마이크로의 타이타늄 알갱이로 표면을 때려서 거칠기를 만들어 웨너베거는 연구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큰 직경의 25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알갱이로 표면을 연마한 임플란트 표면이 가장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오른쪽 아래 250 마이크로미터의 알갱이를 떼었을 때 가장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왼쪽 첫 번째 위에 첫 번째 그림이 턴드, 머신드, 스무스 서페이스라고 얘기하는 브레네막의 표면 처리 모습입니다. 가장 거칠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표면이 아주 거칠다고 해서 골이 더 많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75 마이크로미터 SA 값이 1.45 정도 됐을 때 가장 리무브 토크 테스트 좋았고 본도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리무브 토크 테스트 RT라는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돌려서 뺐을 때 나타내는 힘으로, 당연히 돌려서 빼는 힘이 높을수록 더 임플란트와 본이 잘 접촉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너무 스무스해도 너무 거칠어도 임플란트 주위 골이 덜 생기고, 적당한 표면 거칠기를 가져야 골이 잘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웨너버거는 머신드 서페이스보다 러프 서페이스가 본과 임플란트 접촉면이 많았고 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알갱이로 표면을 연마한 표면 거칠기를 가진 임플란트가 본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표면 처리 방식에 따른 골 생성 정도입니다. SLA와 HA로 했을 때 임플란트와 골의 접촉이 가장 높고 좋았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즉, 첫 번째, 일렉트로폴리시드 임플란트에서는 골 접촉률이 낮았고 SLA, HA, 즉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SLA와 HA로 표면 처리를 했을 때 본 접촉률이 높았습니다. 즉 SLA 서페이스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전은 러프 서페이스가 폴리스 서페이스보다 골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SLA 서페이스가 본 침착에 부가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HA 코팅된 것이 가장 높은 임플란트 본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부전은 ITI의 SLA 서페이스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부전은 HA의 접촉이 더 높았다고 얘기해서 SLA가 제일 좋긴 하지만 HA 코팅도 좋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듀얼 애시드 H 표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i 임플란트는 초기 브레네막의 머신 솔페이스에 대적해서 듀얼 애시드 H 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오세오 타이트라고 불리는 산 부식 표면은 브레네막의 머신드 설페이스보다 거칠어서 본이 더 많이 생기고 좋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설페이스의 본 접촉률이 머신드보다 산 부식한 것이 더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SLA 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I의 SLA 표면 거칠기는 RA 값이 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캠록 임플란트는 이보다 좀 더 거칠은 3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즉 같은 SLA 서페이스라고 해서 다 같은 거칠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각 회사별로 거칠기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LA는 아시다시피 25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임플란트 표면을 때린 후 황산과 염산으로 부식시켜 거치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러프 서페이스를 얻었을 때 현재로서는 가장 골 접촉률도 좋고 골 생성력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SLA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대표적인 것이 ITI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LA 서페이스를 연구하는 ITI는 항상 오세오타이트 서페이스를 갖고 있는 듀얼 에시드 에칭 3I 임플란트와 주로 비교를 하였는데 RA 값이 ITI SLA가 2 마이크로미터로 오세오타이트 DA 듀얼 에시드 에칭보다 좀 더 높았고 리무프 토크 테스트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ITI에서 SLA와 DA를 실험한 논문입니다. SLA 서페이스에서 라지그 때린 큰 모양, 크레이틀 모양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오세오타이트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는 평평한 표면에 선 부식한 마이크로핏이 보이지만 가운데 ITI SLA 서페이스는 마이크로피트 보이긴 하지만 크레터 모습의 큰 공으로 25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산화 알루미늄을 때린 크레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부전은 RA 값도 조금 더 높고 임플란트 제거 실험에서도 더 높은 결과를 SLA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고 SLA 서페이스가 그래서 듀얼 에이칭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RBM 서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BM 서페이스는 RBM이라는 이조버블 블라스틱 메디아, 즉 생체 친화성인 재료로 표면을 때려서 거칠기를 얻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칼미시가 만든 바이오호라이즌사의 마에스트로 임플란트, 레스트와 스테이지 1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RBM과 머신드 서페이스를 연구하였습니다. 당연히 SLA 서페이스가 더 좋기 때문에 RBM은 주로 머신드 서페이스만 비교 연구 논문을 하였고 듀얼 에이칭을 한 3I도 머신드 서페이스로 비교한 논문을 주로 내었습니다. RBM과 머신드 서페이스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RBM 서페이스가 더 러프하기 때문에 RA 값도 높고 본도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각 표면 처리 방식에 따른 RA 값 및 기타 비교 값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같은 SLA 서페이스라도 RA 값이 좀 더 틀리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거칠기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LA 서페이스, RBM, 아스트라의 테오투 서페이스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재료 및 임플란트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